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미국 전역을 가르는 칼날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조지아, 엘라베마, 텍사스는 산업지대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공장 굉음은 사라지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불 꺼진 시설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정부, 기업, 정보기관이 동시에 움직였지만 결론은 모두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사라진 순간 미국은 자신이 가진 어떤 기술로도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의 발걸음이 멈춘 순간 미국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 결정적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미국 전역의 공장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단 3일 만에요. 22개 공장에서 일제히 불이 꺼졌고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했으며 반도체 생산 라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찔렀다는 걸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알렉산더 그레이슨입니다. 영국 왕립국제전략연구소 수석 전략분석가로 22년간 영국 국방성에서 일했고 10년간 나토 동아시아 파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80여 개국의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그날 미국 전역의 라디오 방송에서 제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영국이나 유럽 언론에만 등장하는 제가 미국 라디오 긴급 생방송에 출연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였고 스튜디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진행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스튜디오 안의 긴장감을 느꼈고 그 순간 40년 분석가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해본 적 없는 말을 천천히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고 진행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으며 순식간에 방송국 전화선이 폭주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이 저지른 오류의 대가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 붕괴의 시작일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했죠. 일주일 전부터 조지아에서 시작된 사건이 전국적 패닉으로 번지고 있었는데 한국 기술자 수백 명이 일제히 구금됐고 현지 언론은 이를 불법 외국인 색출 작전이라고 포장했지만 저는 그 이면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미국 산업의 심장을 건드린 정치적 오판이었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참혹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텍사스와 엘라베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한국 기업 공장 앞에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나와 일자리를 되돌려 달라고 외치는 아이러니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정작 그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든 건 한국 기업이었고 그 공장을 실제로 가동시킨 건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적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22개 한국 기업 공장이 단 하루 만에 동시에 가동을 멈췄고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했으며 반도체 생산 라인이 얼어붙었고 배터리 공장의 불이 일제히 꺼졌다는 보고였죠. 저는 40년간 세계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나비 효과는 본 적이 없었고 한 국가의 기술자들이 빠져나간 것만으로 미국 전체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으면 우리는 한국인 기술자 한 명 한 명의 공백이 미국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백악관은 침묵했고 주지사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몰랐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는데 어떻게 몰랐다는 겁니까? 3일째 되던 날 월스트리트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줄줄이 폭락하며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으면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섬뜩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제조업이 10년을 되돌아간다는 사실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다고요. 4일째, 백악관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한다는 전례 없는 발표가 나왔고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백악관이 무릎을 꿇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귀국했고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던 미국인 동료들이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지만 한국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텅 비었고 텍사스 생산 라인에는 먼지만 쌓였으며 엘라베마 반도체 공장은 유령 건물처럼 변해갔고 미국 전역에서 공장의 불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공장을 가동할 손을 잃었고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만든 정신은 절대 살 수 없다는 진실을 미국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 인터뷰를 마치며 스튜디오를 나섰고 거리는 혼란으로 가득했으며 사람들은 분노했고 정치인들은 책임을 회피했으며 경제는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국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확신과 함께 한 가지 깊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라디오 방송 이틀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 조나단 리스로부터 비공개 면담 요청이 온 건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고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는 말투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외곽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만났을 때 리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레이슨 박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하면 미국 제조업은 10년을 후퇴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백악관 내부 인사가 직접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였죠. 리스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현대차와 삼성, LG가 투자를 완전히 중단했고 그 규모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했으며 단 일주일 만에 조지아와 텍사스, 엘라베마의 지역 경제가 붕괴 직전에 몰렸고 땅값이 폭락하며 3만 명이 실직 상태에 놓였다는 보고를 들려줬습니다. 더 이상한 건 말이죠. 한국 기술자들의 집단 귀국 패턴입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떠났습니다. 10년 넘게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까지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기업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개별 기업들이 각자의 이익을 따져가며 움직이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데도 한국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시에 결정을 내렸고 동시에 행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주의도 집단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서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고 저는 그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경제 데이터와 산업 보고서를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읽어내려가며 우리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나 대신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 개인의 성공보다 집단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집단주의가 아니라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형성된 DNA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하고요. 이틀 후 저는 조지아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텅 빈 공장을 걸으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국인들이 떠난 작업대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장비는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으면 심지어 다음 작업자를 위한 상세한 인수인계 메모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저에게 한성우라는 한국 엔지니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MIT 출신 미국 엔지니어 10명이 달려들어도 해결 못하던 문제를 혼자서 20분 만에 처리했던 사람이라고 했고 밤을 새워가며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자신의 성과라고 주장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해냈다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성우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관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 일한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우리는 단순한 대명사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었고, 그들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날 공장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힘은 개별 기술자의 뛰어난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결속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고, 서구의 개인주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집단적 정신력이 바로 한국을 움직이는 엔진이었으며, 그것이 미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었다고요. 기계는 복제할 수 있고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 DNA는 절대 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미국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정신적 공동체로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전쟁이 아니라 문화의 충돌이었고, 미국은 그 문화의 힘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의 선택이 세계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존중과 원칙이라는 것을요. 월스트리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린다 맥브라이드, 제가 15년간 신뢰해온 경제 애널리스트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고,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는 그 말투에서 저는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맨해튼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린다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가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였죠. 그레이슨, 이거 봐요.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하면 미국 제조업은 최소 5년을 후퇴하게 될 겁니다. 반도체는 7년, 배터리는 10년 이상이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기며 냉정한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미국 산업 전체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했고,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날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 30%나 급락했다는 겁니다. 보수층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들이 한국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공화당 상원 의원들까지 백악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간 분석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국제 위기를 목격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전쟁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였고, 그 해법 또한 미국 손에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돌아오지 않으면 미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을 돌아오게 할 방법은 오직 하나, 진심 어린 사과와 신뢰 회복뿐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권고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성과 백악관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복원, 미국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 그 문서에서 저는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한국 없이는 공장이 서고 산업이 멈추고 국방 기술 개발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권고안을 제출한 다음 날 국방성 고위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개 브리핑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펜타곤의 한 회의실에서 저는 7명의 장성과 고위 관료들 앞에서 1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제조 능력을 넘어 미국 국방 산업의 핵심 공급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데이터와 함께 보여줬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장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한국 없는 미국 산업은 심장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야말로 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지아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난 공장을 걸으며 저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는데 공장은 분명 멈춰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남긴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작업 공간, 세심하게 기록된 품질 관리 데이터, 다음 작업자를 위한 상세한 매뉴얼까지요.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그 매뉴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고, 기술은 문서로 전달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완성도 높게 실행하는 태도와 정신은 절대 문서로 전달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을 살릴 답은 단 하나, 한국이라고요.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공장을 다시 지을 수도 있지만 한국이 가진 공동체 정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DNA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자산이었고 그 자산이야말로 21세기 제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었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움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모든 공장이 멈춘 그 순간, 저는 희망이 동쪽에서 솟아오르고 있음을 보았고 그 희망의 이름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미래는 한국과의 신뢰 회복 여부로 갈리게 될 것이었고 미국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회의에 초청받은 건 제 권고안이 제출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서관 지하의 상황실로 들어섰을 때 회의 테이블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오만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나단 리스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한국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결국 한국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고 그들은 미국 시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으며 회의실 안 대부분의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포보다 자존심이 더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으며 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원칙에 움직이며 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한 한국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은 정책이 아니라 오만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고 고위 관료들의 얼굴에서 불쾌함이 역력히 드러났으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방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리스가 저를 붙잡았는데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왜 그렇게까지 한국 편을 드느냐고 따졌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지아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백악관의 오만함을 직접 목격한 후 현장의 참혹함을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장 주변은 일주일 전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텅 빈 공장 건물들 사이로 걸으며 저는 3만 명의 실직자가 만들어낸 침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공장 앞 주차장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은 상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반도체 생산 라인은 유령처럼 정지해 있었으며 한때 24시간 돌아가던 이 거대한 공장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실직 노동자들이 공장 입구 근처에 모여 있었는데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지친 목소리로 자신은 20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고 한국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공장이 망해가고 있었으며 그들이 왔을 때 다시 살아났지만 이제 그들이 떠났고 자신들은 다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절규 속에서 미국 현실의 단면을 보았고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붕괴였으며
백악관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공장 관리 사무실에서 저는 한성우 엔지니어가 떠나기 전 남긴 이메일을 보게 됐는데 공장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보여준 그 메시지는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우리 동료가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우리는 모두 떠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결의는 군대보다 강했고 그 결속은 미국의 모든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서구 사회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만의 힘이었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존엄을 우선시하는 그들의 정신은 미국 전체를 무릎 꿇릴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공장 벽에는 한국인 팀장이 적어놓은 작업 지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완벽한 품질 관리 기준과 세밀한 안전 수칙들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후임자를 위한 상세한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으며 그들은 떠나면서도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저는 40년간 분석가로 살아왔고 제 분석은 항상 정확했으며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미국 정치권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저는 누구를 위해 이 진실을 말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국가적 압박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도 들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서구의 합리성은 백악관 회의실 안에서는 사라지고 없었고 오직 자존심과 오만함만이 정책을 지배하고 있었으면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저는 철저히 외로운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는 결단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고 미국이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그들에게 거울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커져갔으며 저는 그날 미국이 한국을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을 3번째 방문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텅 빈 생산 라인 한쪽에서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두꺼운 노트를 펼쳐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그 노트는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작업 로그였고 모든 페이지가 빼곡한 한글과 숫자, 도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그 노트를 보여주며 한국인들이 떠난 후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모든 장비가 완벽한 상태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기계마다 상세한 점검 기록이 남겨져 있었으며 심지어 다음 작업자를 위한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노트들을 들여다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했고 자신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공장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갔던 겁니다. 품질관리 기록실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국 기술자들의 불량률은 0.001%였고 이는 미국인 기술자들의 평균 불량률 0.5%와 비교했을 때 500배나 정밀한 수준이었으며 MIT 출신 미국 엔지니어 10명이 하루 종일 달려들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인 기술자가 20분 만에 처리한 기록이 수십 건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기술은 훈련된 정신력의 결과물이었고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으면 그들은 99.9%가 아니라 100%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장 주변 지역을 걸으며 저는 또 다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비판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없으니 도시가 죽어간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상인은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던 시절에는 거리가 활기찼고 장사가 잘 됐지만 그들이 떠난 후 손님이 끊겼고 매출이 70%나 떨어졌다고 말했으며 이제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됐다고 후회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작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비록 느리지만 변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미국이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관리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 한 장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출국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보이는 그 메모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합리와 존중이 있는 곳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라 열어두고 간 것이었고, 미국이 변한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심으로 변화한다면 한국은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짧은 메모에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제 관점이 완전히 전환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그룹이 아니라 문화적 힘이었고, 그들의 정신이야말로 미국을 살릴 유일한 열쇠였으며, 미국이 이를 배우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정신은 복제할 수 없다는 진리를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고, 한국인들이 남기고 간 것은 기계가 아니라 태도였으며, 그 태도야말로 21세기 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희망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에서도 올 수 있었고, 저는 그날 미국이 살아날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았으며, 그 가능성은 한국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백악관에서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폭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한국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성 정책이었고,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협상 공식이 아니라 자살 선언이었고, 미국이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면, 40년 분석가 생활에서 이토록 어리석은 정책 결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건 경제적 자폭이라고 비난했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백악관이 미쳤다며 강하게 성토했으며, 공화당 내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국 정치가 완전히 파편화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관세 검토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2시간 만에 반도체 주식이 15% 폭락했고,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20% 이상 급락했으며, 자동차 섹터는 말 그대로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3일 내에 정부가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였고, 이는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 미국 경제 전체가 심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백악관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나단 리스와 연결됐고,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양되어 있었으며, 40년 분석가 생활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어리석을 줄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고 리스는 침묵했으며,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백악관조차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세는 압박이 아니라 절망을 더 깊게 파는 삽이었고,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수단이 아니라 한국을 영원히 떠나게 만드는 최후의 실수였으며, 미국 정치권은 여전히 그들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한국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삼성, LG가 동시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 내 전체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는 사실상 완전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명서는 짧지만 단호했습니다.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떠한 투자 재개도 없을 것이며, 미국 정부의 일방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기업과 기술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한국의 결의가 얼마나 단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며, 미국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완전 철수할 경우 미국이 입을 경제적 손실은 최소 5천억 달러로 추산됐고, 실직자는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며, 제조업 기반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냉혹한 숫자들이 화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문장으로 뒤바뀐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오늘 그 문장은 한국의 전면 재검토였으며 이 한 문장이 미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데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미국은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며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한국의 최후 선언을 들은 그날 밤, 저는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고 그 소리는 제 귓가에서 계속 울려 퍼졌으며 이제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관세 폭탄 발표 이틀 후 백악관 내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연일 폭락을 이어가고 있었고 제조업 지역의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까지 제기되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백악관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는 것이었는데 그의 말은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회의장이 침묵에 휩싸였고 참석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으며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한 나라에게 공식 사과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순간이었고 이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본사에서 보내온 성명서에는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다만 단 한 문장이 희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화는 가능합니다. 그 한 문장이 미국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저는 그것을 백악관에 전달하며 이것이 미국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반전은 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마커스 할러데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면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고 즉석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부당하게 대했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필요합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미국 역사상 주지사가 외국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첫 번째 순간이었고 그 장면은 전국으로 생중계됐으며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그 다음 날 똑같은 사과를 했고 엘라베마와 테네시 주지사들이 줄줄이 따라 나섰으며 미국 전역의 주지사들이 한국에게 무릎을 꿇는 릴레이가 시작됐고 이는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며 백악관에 긴급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진심의 선언식. 한국 앞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그것도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구체적인 신뢰 회복 방안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반발하는 관료들이 있었고 이건 국가적 굴욕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미국이 어떻게 한 나라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쏟아졌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고 실업자는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었으며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 직전이었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악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사과문 초안 작성 지시가 떨어졌고 저는 그 작성 과정에 자문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밤을 새워가며 진정성 있는 문구를 하나하나 다듬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고 전 세계 언론이 그 순간을 생중계했으며 저는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국민과 기술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진중했으며 그는 준비된 원고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고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도 진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고,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이었다고, 미국이 결국 진실을 선택했다고요. 전 세계 언론은 미국의 항복이라고 규정했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깨달음이었고 오만함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였으며 한국의 정신력이 세계 최강국을 움직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질서와 원칙이었고 그들은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존중받지 못하면 떠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끝까지 지켰고 그 원칙이 미국 전체를 무릎 꿇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고 한 번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들의 존엄을 지켰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세계를 움직였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 앞에서 진실을 선택했고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후 한국 측에서 첫 반응이 왔습니다. 협상 가능하다는 신호였고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합리적 보호 체계 구축, 일방적 단속 금지, 기술자 전용 비자 신설 등 3가지였는데 미국 정부는 단 하루 만에 모든 조건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은 더 이상 강자가 아니었고 한국의 조건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세계 외신들은 이를 한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50조 원 투자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조지아와 텍사스, 엘라베마 전역이 환호했으며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30% 급등했고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40% 이상 폭등했으며 자동차 섹터 전체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한국은 기술을 넘어 문화를 수출한다는 평가였고 한국의 우리 정신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 쏟아졌으며 전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세계적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코리아 파라독스였고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 산업의 중추를 쥐고 있으며 그들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 DNA라는 것이었습니다. 리포트 발표 직후 전 세계 32개국 정부기관에서 즉시 요청이 들어왔고 유럽의회와 아시아 경제포럼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으며 저는 국제적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의회는 기술자 처우 개선 법안을 통과시켰고 외국인 기술자 보호법이 제정됐으며 백악관은 K-파트너십 전략이라는 새로운 동맹 정책을 발표했고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핵심 파트너로 재정의했습니다. 저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고쳤다고, 한국은 우리를 다시 일으켰다고, 이제 미국은 한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공항에는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환영 나왔고 그들은 환호하며 한국 기술자들을 맞이했으며 조지아 공장에 다시 불이 켜지는 순간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그레이슨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나는 세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력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의 우리라는 힘은 미국을 멈추게도 다시 움직이게도 했다는 것을요.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를 지배할 나라는 가장 큰 나라가 아니라 가장 단단한 정신을 가진 나라이며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미국이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